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와 함께하는 키포인트 클래스 오늘 김상윤 박사와 함께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화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 김상윤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번에 미래 시나리오 2021이라는 책이 나왔더라고요. 네. 예, 2021을 그리는 책으로서는 거의 첫 책인 것 같은데 어떤 의도로 이런 책을 시작하셨습니까? 일단 우리가 내년을 전망하고 미래를 네. 전망한다 이런 부분들은 네, 이런 연구를 하는 연구자뿐만이 아니라 네. 일반인들도 다 관심이 있죠. 내 그렇죠. 미래, 내 네. 내년은 어떻게 될 것인가, 네. 나의 생활은 내년에 어떻게 바뀔 것인가, 네. 혹은 살림살이는 나아질 것인가 이런 네. 거에 대한 고민도 있고 네. 어떤 그 지식에 대한 습득 욕구도 있고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내년을 네. 연말에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네. 조금 더 미리 준비를 하자. 네. 그런 차원에서 올해 지금 현재가 2020년인데도 불구하고 네. 2021년을 한번 조금 일찌감치 전망해 보자 이런 취지로 기획이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혹시 전망서를 일찍부터 오래 팔아보자 하는 의도는 아니신가요? 내용이 이제 좋다고 평가를 받으면은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아, 예. 이거 자신 있습니다. 예능으로 네. 질문했는데 다큐로 네. 답변해 주셔서 제가 더 놀랐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볼 텐데 어쨌든 2021년을 그린다. 그럴 거면 일단은 적어도 코로나19 이후의 경제의 모습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네. 물론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그런 관점에서 오늘 첫 시간이니만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 이거 어느 정도 상황인지 실제로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체감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먼저 시작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아직 종식되지 않았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사실 일반인들이 체감하는 상황은 지금 어마어마하죠. 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기업들은 이제 한 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기업의 현재 상황이 어떠냐라고 이제 질문이 들어올 때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네. 우리나라 기업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전 세계 기업들이 네. 현재는 안개 속을 걷다가 네. 앞에 얼음장을 만난 상황이다. 갑자기 안개 속을 걷다가 갑자기 얼음장을 만난 예, 느낌? 거기 안개 속이라고 하면 네. 저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의 변화, 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변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는 없지만 네. 희미하게 미래는 보이고 예. 우리가 빛을 찾아가야 되는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안개 속에 어두컴컴한 데를 이제 걷다가 어느 정도 빛을 찾아보자 이렇게 헤매다가 갑자기 바로 앞에 얼음장이 있는 거예요. 코로나라는 얼음장을 만난 거예요. 네. 얼음장은 한 발 내디디면 미끄러지거나 네. 아니면 빠지거나 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빠진다는 거는 이제 기업이 정말로 부도가 나거나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빛을 찾는 기회를 찾는 상황에서 정말로 리스크도 대비해야 되는 상황. 네네. 그래서 지금 정말로 단기적으로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도 없고 리스크도 대비해야 되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치 이제 안개에 비유하신 것처럼 불확실성이 굉장히 네. 높은 그런 난국을 지내다가 코로나19라는 충격을 갑자기 맞이하는 그렇죠. 느낌? 네. 그런 느낌이라고 좀 느껴지네요. 자, 그런 관점에서 이제 기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기업이 정말 체감하는 수준은 마치 얼음장과 같다 그런 느낌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 기업이 어떤 산업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체감이 완전히 다를 것 같거든요. 네. 뭐 일례로 언택트 관련 영역의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기업들은 근래 보기 힘든 최고의 그런 호조를 누리고 있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뭐 게임 산업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예고요. 뭐 주로 이제 소비재, 식료품 기업 같은 경우도 지금 수출액이 평상시와는 달리 한 20-30% 늘고 있습니다. 물론 전체 주력 수출 품목 12대 주력 수출 품목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뭐 반도체, 조선 철강 그뿐 아니라 이제 자동차 부품, 석유화학 제품 이런 주력 수출 품목의 수출이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이 정도로 꺾이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경제적인 충격은 있는데 이 산업별로 처해 있는 기업들의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다를 텐데 그 산업별 영향력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적극적으로 이제 진단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뭐 그 부분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단적인 네. 양극단의 사례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예, 지금 말씀하신 그 언택트 서비스, 그러니까 네. 비대면 서비스를 하는 업체들은 네. 최근에 반짝 코로나 특수를 누리고 있죠. 네. 뭐 그런 상황도 있고
좀 안 좋은 기업 얘기를 먼저 하자면은 네. 여러분들 다 체감하실 겁니다. 여행 산업, 네. 항공 산업 네. 이쪽은 완전히 지금 침체뿐만이 아니고 지금 부도를 걱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항공기 항공기 이용객 수가 네. 전 세계 공히 네. 90%가 줄어들었다고 네.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100명이 항공기를 하루에 이용하는데 지금 네. 현재 10명밖에 이용하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대형 항공사든 소형 항공사든 모두에게 적용되는 문제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미국의 버진 그룹이라는 항공 그룹에서 네. 프라이비라는 그 LCC 네. 저기 LLC죠. LLC 업체가 있습니다. 그 저가 항공사인데요. 네. 이미 지금 부도가 나서 네. 그 항공사들 중에 전 세계 항공사 중에 첫 번째 코로나 피해로 인한 부도 사례가 됐고요. 말레이시아 항공이라든지 여타 어떤 중소 항공사들도 상당히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실제 부도 상황이 온 거죠. 네, 예. 그렇고 우리나라 항공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뭐 그 이제 2대 대형 항공사인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도 지금 상당히 힘든 네, 긴축 그렇죠. 재정이 들어간 상황이고요. 네. 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행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우리가 여행업체들도 항공객 수요와 이제 비례해서 여행 수요가 줄어들다 보니까 여행업계에서 이걸 어떻게 이 시기를 넘어갈 수 있느냐, 이 어떻게 보면 지금 비상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항공산업, 여행산업 자체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직격탄을 맞은 대표적인 산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에 비해 이제 아까 앞서 말씀하신 언택트 서비스 관련 업체들, 뭐 예를 들어 그 이제 뭐 비대면 유통 업체들도 있을 수 있고, 제가 하나 사례로 들고 싶은 거는 이제 온라인 컨텐츠 서비스 업체인데요. 이제 디즈니 플러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아, 네. 예, 요즘 이제 넷플릭스는 다들 아시죠? 네. 넷플릭스와 유사한 형태의 그 온라인 그 컨텐츠를 유통하는 회사인데, 이 디즈니 플러스라는 회사가 지난 1월에 전 세계 고객이 2,600만 명이었다고 해요. 근데 지금 4월 초에 집계된 바로는 5천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불과 3개월 사이에 네네. 전 세계 고객이 2,400만 명이 증가한 거죠. 2배로 증가했습니다. 네. 이런 업체는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좀 뭐 이게 좀 안타까운 상황인데도 상당히 좀 그 혜택을 보고 있는 뭐 이런 지금 상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산업별로 천차만별의 그런 영향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영향이 얼마나 갈 것 같으신가요?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이 제일 큰 거죠. 그렇죠. 네. 지금 사실 제가 보건 뭐 의료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가 언제 종식될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예단하기 상당히 힘든 상황인데, 네. 그냥 이제 시나리오를 예측을 한다면은 단기적으로 한 6개월 정도면은 어느 정도 이제 바닥권을 형성해서 네. 조금 이제 경기도 반등하는, 코로나로 인한 영향이 반등하는 시기가 올 것이다. 네. 이렇게 예측되는 희망적인 예측도 네. 있는 반면에 예. 1년, 2년 길게 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또 네. 전문가들도 있거든요. 네네. 이제 그분들의 의견을 이제 빌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이제 다른 보건 의료 산업 외에 다른 산업들 입장에서는 지금 하반기에 이제 반등하는 국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기회를 찾을 것인가, 이제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네. 만약에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을 한다면은 내년도 혹은 내년 말 정도에나마 이제 반등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정말 비상 상황을 네. 1년 이상 가져가야 되는 네. 어떤 그런 또 네. 우려도 있는 네.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어떤 산업별 영향이 어느 정도 좀 차이가 있다고 하셨는데, 어쨌든 이런 코로나19와 같은 어떤 특정 바이러스가 산업에 주는 어떤 영향,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림을 그리면 도움이 될까요? 그 지금 일단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서 네. 우리가 산업이나 이제 기업을 바라볼 때 지금 그래도 우리가 코로나 이후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예. 우리가 보건 의료 산업 네. 관련 뭐 장비나 기기 산업들이 성장할 것이다. 네. 이거는 어느 누구도 다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마스크 최근에 품절 사태가 있었고, 그다음에 음압 병상이라든지 다양한 의료 기기들 산업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국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자국 내 공급을 확대할 것이라는 이제 네. 국가 정책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죠. 뭐 이처럼 직접적으로 코로나와 관련된, 그러니까 보건 의료 산업 내에 있는 비즈니스 영역들이 성장할 것이라는 건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이 어떤 직접적인 바이러스와 관계된 산업이 아니라 다른 산업이 어떻게 영향을 받을 것인가, 이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앞서 이제 김광수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어떤
비대면 서비스라는 부분, 뭐 이런 부분이 최근에 이제 각광을 받고 있죠. 뭐 이런 측면에서 살펴볼 때 우리가 다른 산업에,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와 상관없는 다른 산업들이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 이걸 살펴봐야 되는데 저는 요거를 세 가지 정도로 좀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세 가지 있거든요. 시나리오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 영향을 받는 그 세 예. 가지 포인트가 네네. 저는 이제 수급 측면, 예. 그 다음에 심리 측면, 심리. 그다음에 정책 측면 이렇게 정책 세 가지로 측면. 좀 정리를. 세 가지 측면에서 네. 해야겠다. 예. 그래서 하나하나 좀 말씀해 말씀을 주시죠. 드려볼까요? 예, 예. 예. 먼저 수급 측면입니다. 네네. 수급하면은 대표적인 예시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마스크죠. 네. 이제 마스크가 제가 좀 조사를 해보니까 예. 전 세계 마스크 생산은 아시아권에 집중이 돼 있었어요. 네. 예를 들면 코로나 사태 전까지만 보면은 전 세계 마스크 생산량이 사실 정확한 집계도 안 돼요. 근데 네. 한 4천 하루에 1일에 4천만 장에서 5천만 장 정도 수요 그 규모였거든요. 예. 공급이. 네, 공급이 그게 이제 국가별로 따져 보면은 중국이 약 그중에 50% 네. 2천만 장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고 우리나라가 상당히 마스크 생산이 많았습니다. 네. 사실 대기 영향도 있고 했죠. 음. 우리나라가 약 1,000만 장을 담당을 하고 있었고 네. 기타 다른 국가들이 한 1,000에서 2천만 장 정도. 네. 그래서 4, 5천만 장 수준의 공급이 이루어졌는데 네. 코로나 이후에 이제 코로나 사태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 이 시국에 그 마스크 생산이 급격히 늘었어요. 네. 전 세계 하루에 1억 장 이상을 지금 네. 생산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그 수급이라는 측면, 그러니까 이 마스크나 어떤 의료기기뿐만 아니라 네. 정말로 다른 산업에서 이 네. 코로나로 인해서 수요가 갑자기 늘어날 수 있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의료 산업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면은 우리가 비대면 유통 산업들이 있죠. 네. 예를 들면 오프라인 그 매장에서 우리가 구매하던 방식들을 네. 이제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구매하는 방식이 훨씬 더 유행할 수가 있죠. 그러면 그 자체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거죠. 네. 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비대면 유통 산업, 네. 비대면 유통 산업을 조금 더 우리가 좀 포인트를 둘 수가 있고요. 네. 네. 그렇게 수급 측면에서의 변화를 이제 말씀 주셨는데 그다음 이제 정책 측면에서는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어떤 영향이 있을지 말씀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책 측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이번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네. 각 국가별로 네. 이제 어떻게 이걸 대응하느냐 이런 네. 부분에 상당히 이제 고민도 많고 네. 여러 나라들의 사례들을 참조하고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좀 그 상당히 이제 그 다른 국가들의 어떤 그 좋은 영향을 끼친 어떤 네. 그런 상황이었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각 국가들이 이런 어떤 비상 사태를 대비한 그런 산업들이 어떤 산업들이 있을까 살펴보고 있거든요. 네. 예, 뭐 그게 이제 단순히 의료 보건 산업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생필품이라는 영역도 있습니다. 네. 생필품이라는 영역에서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그냥 제조업 글로벌 산업 구조의 방식으로 보면은 생필품은 저부가 영역이거든요. 네. 이제 그러면 노동력이 싼 뭐 아시아권이나 혹은 이제 남유럽, 뭐 동유럽 이런 국가들이 주로 생필품 생산을 해서 선진국에 납품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네. 이제 그럼 국가 정책적으로 봤을 때 이런 비상 사태가 터졌을 경우에 우리가 생필품이나 이제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그리고 상당히 이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급하게 필요한 이런 제품들은 자국 내 생산이 필요하겠다. 네. 그리고 많은 영역들이 우리가 수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겠다. 이런 네. 부분들도 있거든요. 이제 네. 그렇다면은 단순히 기존에 우리가 생산 효율이나 혹은 뭐 원가 절감 이런 차원에서 산업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네. 이제는 정말로 필요한 영역, 그다음에 국민들의 어떤 안전이나 건강과 직결되는 영역들에 대해서는 자국에서 그 생산 기지를 유치하는 것에 대한 상당한 혜택을 주고 그런 기업들을 조금 더 그 적극적으로 자국에서 투자할 수 있게끔 네. 어떤 다양한 어떤 기회를 열어주는 형태로 정책이 많이 변모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리 영역을 볼 수가 있는데 네. 심리 영역 하면은 그 대표 사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네. 최근에 선진국에서 네. 코로나 사태 중에 네. 화장지 대란이 벌어진 거 아시죠? 네. 예. 그래서 그 일본에서 시작됐고 유럽, 미국으로 다 전파돼가지고 전 세계 그 대형 마트들의 화장지들이 다 동인하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네. 이제 그게 이제 제가 알아봤더니 그게 정보의 어떤 오류에서 비롯됐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화장지에 사용되는 네. 그 어떤 원자재가 마스크의 원자재와 같다. 네. 그래서 화장지를
마스크 생산이 늘어나면은 화장지도 공급이 줄어들 것이다. 이제 네. 이런 부분에 헛소문이 나가지고 근데 실제로 따져봤더니 네. 마스크의 원자재는 부직포, 이제 네. 플라스틱 기반이고요. 화장지는 펄프, 네. 그러니까 나무 원자재 기반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재료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그런 대란이 벌어졌는데 이제 이게 바로 심리라는 겁니다. 네. 사람들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은 집에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생필품이 필요하다. 네. 특히 화장지가 지금 마스크 때문에 이게 공급이 딸릴 거라네 이런 이제 얘기를 이제 헛소문을 들으면은 네. 불안한 거죠. 예. 그래서 화장지를 많이 사재기를 해놔야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향후에 코로나가 종식되더라도 이런 어떤 트라우마, 전 세계인의 트라우마는 상당히 오랜 기간 지속될 수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화장지와 같은 생필품이나 혹은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정말로 필요한 수요가 아니라 네. 이게 가수요라 그러죠. 이제 이런 네. 부분들이 늘어날 수 있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오늘의 이제 키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네요. 세 가지 방향의 어떤 수급 측면, 그리고 정책 측면, 마지막으로 심리적인 측면 이런 면에 있어서의 충격이 있을 수 있겠구나. 어쨌든 이제 코로나19의 어떤 충격이 실제 기업에게 상당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많은 기업들이 이제 자문하고 이제 요청 주는 것이 뭐냐면 위기 경영이라는 거죠. 코로나19가 어쨌든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이런 위기 경영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수준의 충격일까? 이런 것을 많이 궁금해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업들은 어쨌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이런 충격이 있는데 넋놓고 있을 수는 없고 뭐 그냥 코로나19 종식되기만을 기다릴 수도 없고 이런 상황 하에서 어쨌든 이제 지속 가능하게 기업들은 움직여야 될 텐데 그럴 때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좀 기업 입장에서 제안해 주실 부분들이 있다면 단기적으로는 예. 이제 위기 상황이라는 거를 이제 빠르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기업이 할 수 있는 것은 좀 긴축적인 어떤 그 자금 운용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현재 그 비즈니스의 어떤 그 추진 상황을 조금 더 소극적으로 본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 반면에 우리가 새로운 기회를 준비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영위하고 있는 비즈니스가 코로나 이후에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 좀 미리 예측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제 보관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기회가 어떤 것이 있을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이 새로운 기회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가장 근 시대에 있었던 그 코로나와 유사한 어떤 전 세계 재앙 하나 사례를 말씀드리면 스페인 독감이라고 아시죠? 네. 예, 1918년부터 1920년까지 약 2, 3년 정도 지속된 그 인류의 재앙이었었는데 코로나 비교해 보자면은 그때 사망자가 5천만 명, 전 세계 5천만 명이었다고 해요. 지금 코로나는 지금 현 시점에 한 16만 명 정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직까지 코로나에 비하면 상당히 그 당시 시점에서 훨씬 더 큰 어떤 바이러스였는데 그 스페인 독감이 2년간의 이런 재앙으로 작용하다가 종식되고 나서 가장 성장한 산업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두 가지 산업이 있는데요. 그 자동차 산업이랑요, 여행 산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저도 이제 그 내용을 보고 바이러스와 자동차 산업, 바이러스와 여행 산업이 무슨 관계가 있지 했는데 두 개가 요인이 다릅니다. 자동차 산업은 바이러스가 종식되고 나니까 5천만 명이 사망을 했어요. 노동력이 확 줄어들었죠. 이게 노동력이 줄어들었으니까 기술로 이걸 타개해야겠다. 그래서 기술에 투자를 엄청나게 기업들이 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서 기술 집중도가 높은 산업들이 급성장을 하게 됐죠. 그중에 대표적인 산업이 자동차 산업이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여행 산업은 뭐냐면은 이것도 재미난 이유인데 그 주변의 사람들,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이제 세상을 떠나고 5천만 명이라는 사람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그 사람들 주변 사람들을 떠나 보내고 나니까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사람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조금 여유 있게 즐기고 살아야겠다. 이런 심리에서 여행 산업이 그 이후로 급속도로 성장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코로나 이후에 기술 관점, 그다음에 어떤 심리적인 대중 심리적인 관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좀 미리 예측하지 않으면은 상당히 예상하기 힘든 성장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기업들도 코로나 이후에 자신들과 관련된 비즈니스와
혹은 연관된 비즈니스에서 어떻게 이런 영향력이 펼쳐질 것인가 좀 미리 예측해보고 예. 좀 미리 사전에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코로나19가 스쳐간 그 경제 그리고 산업 전반에 걸친 좀 오버뷰를 좀 본 것 같습니다. 이 1편에 이어서 2편에서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제조업 영역에서 또 서비스 산업에 있어서 어떤 그런 변화되는 그 전개가 흐를지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어떤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지를 더 이제 들어볼 만한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끝으로 인사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